안녕하세요, 최재천입니다. 오늘은 중국 관련 세계적인 명절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데이비드 샴보란 유명한 중국 전문가인데 미국에 중국의 미래를 썼습니다. 근데 약간 시차가 있습니다. 이 책을 미국에서 출간할 때는 2015년 10월이에요. 근데 이제 한국판 서문을 쓸 때는 2018년 1월이겠죠. 그 사이 3월 달에 이제 작년 19차 전당대회를 거치고 중국 공산당 전당대회가 지도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물론 공산당은 일당 독재를 하진 않아요. 중국도 다당제입니다. 자기들 말로는. 북한도 다당제라고 그러잖아요. 중국도 다당제인데 정치 협상회의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니까 문제없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매년 양회를 엽니다. 양회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정치협상회의고 그 다음에 전국인민대표회의. 협상회의, 정협, 그 다음에 전인대 이 둘을 매년 3월에 열어서 예산, 조직, 인사 결정하는데 5년에 한 번씩 지도부가 결정되잖아요. 그래서 2017년 11월에 공산당 대회가 열려서 차기 지도부 7명, 그 다음에 정치국원 25명을 뽑아서 올 3월로 넘기죠? 그럼 이때 이제 주석 5년짜리 임기 주석을 선출하고 공무원 총리,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수상 총리를 선출하고 그 다음에 정협 회장, 그렇죠? 정협 회장 뽑겠죠? 그 다음에 전인대 의장, 이 위원장들입니다. 다 이게 사람들을 뽑게 돼요. 국가사회 1, 2, 3, 4, 5, 6, 7을 뽑게 되죠. 총리, 부총리를. 근데 이번에 뉴스 쭉 보시겠습니다만 지금까지 국가 주석, 그러니까 공산당 뭐 이건 상관없잖아요. 공산당 당 총서기를 누가 하고 이건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헌법을 개정해가지고 개헌을 하면서 지금까지 국가 주석은 두 연임밖에 못하게 돼 있어. 5년짜리 두 번밖에 못하게 돼 있는 것을 그 연임 규정을 없애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무제한이죠. 뭐 장기 집권할 수도 있고 나쁘게 말하면 종신 집권할 수도 있고 죽을 때까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둬가지고 공산당과 시주석과 중국에 대한 완전한 평가가 달라졌는데 이 데이비드 샴보 책은 2005년 11월 책이에요. 그때 네 가지 틀을 제시합니다. 중국은 나는 네 가지를 틀을 가지고 보겠다. 지금 중국은 교차로에 서 있는데 이제 어디로 갈지 동서남북 교차로에 서 있어요.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 근데 자기는 네 가지를 생각하는데 하나는 신전체주의, 강력한 전면적 통제, 재정 압박, 보수 강경판 주자들. 두 번째, 경성권위주의. 현재 중국이 경성권위주의라고 봤어요. 2015년 당시에는. 경성, 딱딱한 하드, 권위주의. 이때는 제한적으로 개혁을 할 수밖에 없을 거고 경기는 침체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국민소득이나 투자는 감소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연성, 권위주의. 소프트한 권위주의죠. 이를테면 언제까지일까요? 후진타오 전기 장쩌민부터겠죠. 장쩌민하고 후진타오 전기. 그 다음에 준민주주의. 이건 완전히 새로운 길. 싱가포르 모델. 리관유 수상과 같은 그런 모델인데 이번은 신전체주의, 경성권위주의, 연성권위주의, 준민주주의 네 가지를 가지고 자기는 평가를 하는데 설마 중국이 신전체주의로 갈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경성과 연성 권위주의 사이를 왔다 갔다 않겠느냐 이랬는데 이게 2015년 10월인데 지금 중국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래서 일단 이번에 분석이 틀렸느냐? 틀렸을 수는 있죠. 그렇지만 또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중국이 여전히 그런 헌법이나 그 다음에 시진핑이라는 절대적 지도자가 좀 더 강력한 권위는 가지고 있대. 공산당의 지배체제는 강화돼 정책의 유연성이나 대외 문제의 개방성이나 자유무역주의나 사회주의 특색, 중국 특색 사회주의라거나 이런 식으로 간다면 이분 분석도 맞을 수는 있겠죠. 근데 하여튼 대단히 놀라울 정도로 시주석이 권력을 강화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이제 상무위원 그러니까 정치국원이죠. 25명 안에 들어갈 때 그다음 7명 상무위원 들어갈 때 집단 지도 체제를 유지해 왔고 덩샤오핑 이래로 1982년 이래로 그 다음에 67살까지는 중요한 일을 맡을 수 있어요. 근데 68살 넘어가면은 맡지 못하도록 돼 있었거든요. 그걸 이제 7상 8하 원칙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이번에 또 깨버렸어요. 왕치산이라는
그 지난번 정치구번을 다시 등장시켜가지고 부주석을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잠시 은퇴시켰다. 그래서 지금까지 중국 정치 시스템을 지탱해왔던 합의제 민주주의, 위원회 조직, 그다음 집단 지도 체제 이런 원칙들을 일가의 시주석에 깨버리고 강력한 통제 시스템, 그다음 공산당 지배 체제를 강화하는 이런 식으로 가버리는 그런 엄청난 정치적 변혁이 있었던 거죠. 저도 사실은 이 책이 워낙 좋아서 약간의 시차는 있고 최근의 흐름은 반영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워낙 좋아서 사실은 어느 인터넷 매체에 짧게, 요즘은 길게 쓰면 안 읽는다고 그래서 줄이면서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쓰고 싶은 이야기는 많은데 할 말은 많고 글 길게 쓰기보다 역시 줄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을 느꼈습니다. 하여튼 중국의 현대사회를 바라보는 수많은 눈들이 있습니다. 개인 지배냐 당의 지배냐, 그 다음 경성권위주의냐 연성권위주의냐, 그 다음에 신전체주의냐 아니면 과거를 회귀하는 거냐, 여러 분석들이 있는데 그런 분석 틀들을 우리의 눈으로 제대로 바라볼 수 있도록 부지런히 긁어 모아야 돼요. 그리고 각자 시선과 시야를 집약을 해서 자기만의 분석 틀을 갖는 것만이 우리가 중국을 제대로 이해하는 일입니다. 이 책에서도 염려했습니다. 한국과 한반도 미래에 있어 중국보다 중요한 변수는 없을 것이다. 이게 이분의 첫 문장이 한국 환섬. 그래요. 중국이 너무 가까이 있고 중국이 너무 커요. 중국 인구가 얼마입니까? 15억, 한국은 5천만. 그렇죠? 광동성이나 합성이나 인구가 1억이 넘어요. 우리나라 국민소득하고 똑같을 겁니다. 광동성은. 미국은 물론 또 우리보다 국민소득이 많은 주가 5개 정도 있는데 중국도 이제 그렇게 돼가요. 중국 하나의성이 한국 전체보다 인구는 뭐 수없이 많고 원래. 그렇죠? 근데 국민소득보다도 더 많아져요. 한국이라는 국가보다도 더 커지게 되거든요. 하나의성 자체가 25개 성 중에. 그런 게 늘 두려움으로 긴장감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